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8살 여성입니다. 평소 엄마가 사연을 많이 보시고 옆에서 가끔 보던 게 전부였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런 많은 사연을 가지고 사는구나, 진짜일까 생각했는데 그 일이 저한테도 일어났지 뭐예요. 저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님은 지나간 일을 굳이 떠올려봤자 좋을 것 없다고 하세요. 그저 서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쓴 경험이라고, 인생 공부라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괘씸한 일이었기에 쉽사리 잊히지 않아요. 제가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됐네요. 불과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저에겐 위로 3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큰 오빠와는 15살, 둘째 오빠는 14살, 셋째 오빠와는 8살 차이가 나고요. 딸이 귀했던 저희 집은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자 너나 할 것 없이 금지옥엽처럼 아끼면서 키우셨어요. 하지만 아들만 키우셨던 부모님은 저도 예외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혹독하게 자라봐야 한다며 엄하게 훈육을 하셨거든요. 여자라서 남자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돈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용돈 기입장은 물론이고요. 한 달에 10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는데 모자란 돈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룰이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필요에 의해 생긴 부분은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상관없으니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회에 나가 상금을 타던 극복해 나가보라고 하셨죠. 가격이 조금 나가는 전자기기를 산다거나 휴대폰을 바꾸거나 할 때에는 그 물건이 왜 필요한지 조목조목 따져 엄마 아빠가 들었을 때 납득이 가야 허용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짠순이 기질로 키운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바라본 부모님은 자식들에겐 한없이 다정다감한 분들이셨어요. 공무원이셨던 부모님은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집 근처 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차리셔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계세요. 자식들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직접 새벽장을 봐오셔서 음식을 하십니다. 메뉴가 떡볶이, 순대, 튀김, 어묵 이렇게 4가지로 단출하지만 나름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랍니다. 깔끔하고 똑부러지는 엄마의 성격에 결혼 초부터 알뜰살뜰 재테크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대요. 운 좋게 수익률이 좋아져 여유 자금이 생기셨고 분식집을 차린 건물을 사들이기까지 했죠. 연금과 월세를 받으며 분식집을 운영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전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제가 중학생 시절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 2분 다 공무원 출신이시라 어떻게 보면 딱딱한 분위기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제가 아는 부모님은 엄격하셔도 사람들에겐 한없이 다정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결혼하고 새언니들이 생겨도 고부 갈등, 집안 싸움 같은 건 당연히 없을 줄 알았어요. 워낙 부모님은 자신들보다는 타인에게 맞춰주시는 타입이고요. 더군다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싸움을 굳이 만드신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6개월 정도 차이로 결혼을 했고 저에게는 2명의 새언니가 생겼죠.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은 너무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언니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나이가 어렸기에 어른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려웠거든요. 큰 새언니는 외동딸이었는데 질투가 심하고 본인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가가기 조금 어려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와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겼더랬죠. 제가 결혼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큰 새언니 때문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작은 새언니는
성격이 털털 그 자체였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오빠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언니였죠. 어떻게 오빠와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언니는 담아두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할 말도 오목조목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야기하는 타입이었어요. 두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결혼 시작부터 두 사람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큰오빠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먹고 술 한잔을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앞으로 모녀지간 부녀지간처럼 잘 지내보자는 엄마의 말에 큰 새언니는 정색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집와서 시어머니랑 모녀지간이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말이 안 돼? 요즘 세상에 다들 고부 갈등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면 될 일 아니니? 너무 나를 세우는 것 같구나, 아가.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들끼리 가족이지 며느리는 결국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며느리 그 이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딸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새언니의 말에 기가 찼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면전에 대고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가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것도 아니고 잘 지내보자는데 너무한 것 같았어요. 부모님과 오빠들 그리고 저는 벙쪄 있었습니다. 물론 큰 새언니는 저에게도 새언니 그 이상의 노릇을 바라지 말라며 엄포를 놓더군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엄마는 그 뒤로 큰 며느님이라는 호칭으로 존대까지 해가며 명절에도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부모님은 큰 새언니를 정말 며느리로만 대했고 가족이 아닌 남처럼 행동하셨어요. 얼마 뒤 작은 오빠가 결혼한 뒤 허니문 베이비로 조카가 생겼습니다. 평소에 나이 어린 저에게 꼬박꼬박 아가씨라며 살갑게 대해준 둘째 새언니가 조카를 임신했다고 하니 정말 기뻤어요. 공부하느라 힘들지 않냐며 조카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힘든 내색 없이 저를 챙겨주었죠. 임신한 뒤에도 자기도 배가 고프다는 핑계로 공부하는 제가 힘들 거라며 가끔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며 친언니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고민이 있거나 표정이 어두우면 눈치를 채고 먼저 대화를 건넸거든요. 정말 제 친언니가 생긴 것 같았고 엄마와도 모녀지간처럼 잘 지냈습니다. 심지어 시댁인 저희 집을 친정처럼 오며 가며 생활했어요. 큰 새언니에게 대인 상처가 있는 엄마는 작은 새언니를 몹시 아끼며 진짜 친딸처럼 대하셨고요. 임신을 축하한다며 이것저것 보태쓰라며 용돈을 1,000만 원이나 주셨습니다. 아가, 이거 돈 얼마 안 되지만 보태쓰렴. 임신한 몸으로 나라까지 챙겨주느라 내가 다 미안하고 고맙구나. 이걸로 필요한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어. 맨날 나라만 사주지 말고. 어머니, 뭐 이런 걸 다 주셔요. 저희도 돈 벌고 오히려 저희가 더 드려야 하는데요. 나라 아가씨도 아직 학생이고 대학교 들어가려면 돈도 많이 필요한데 그때 보태지 않으시고요. 요즘 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아이 낳고 보약도 지어먹고 하려면 이 돈도 모자라. 엄마가 준다 생각하고 넣어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여쁜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10분 거리에 사는 작은 오빠네로 가서 밤낮으로 아이 케어를 도와주셨어요. 작은 새언니가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조금이라도 푹 쉬어야 한다며 저도 가끔은 언니와 조카가 보고 싶다는 핑계로 학교가 끝나면 언니가 좋아하는 달달한 커피와 간식거리를 사서 갔고요. 너무 자주 가서 나중에는 작은 오빠에게 싫은 소리도 듣긴 했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첫 조카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됐을 때 큰오빠네도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가 둘째 새언니에게 돈을 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큰오빠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돈을 보태달라는 티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안 입고 왔으면 본인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큰오빠만 보내서 대뜸 돈 달라고 하니 어린 저였어도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큰오빠는 똑부러지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약간 휘둘리기 좋은 성향이거든요. 큰 새언니가 얼마나 달달 볶아댔으면 큰오빠는 임신 소식을 알린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분명 가면 뭐라도 말이 있을 테니 가봐라 했겠죠. 엄마, 둘째네도 조리원비 보태주셨다면서요? 저 이번에 이직하고 집사람도 직장 그만두고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둘째네한테 해주신 것처럼 똑같이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제 별의 별꼴을 다 보는구나. 그런데 어쩐대요?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보태줄 수 있을까? 차용증이라도 쓰고 가면 내 얼마든지 주마. 그래도 엄마 맏며느리인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 보기가 민망해요. 아이고, 그렇게 민망해? 나는 온 가족들 앞에서 남처럼 대해달라는 큰 며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준 것뿐인데 차용증 쓰고 가져가라고 큰 며느님께 전해주시고 이제 그만 가봐. 빈정이 상했는지 큰 새언니는 몇 통 하지도 않던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더군요. 시간이 흘러 둘째 조카가 태어나 집안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질 않았어요. 하지만 둘째 조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큰오빠 아기를 안부 정도로만 물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메시지로 사진을 받아보는 정도였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자신에게 발걸음도 하지 않자 큰 새언니는 그게 기분이 상했나 봐요. 3, 7일이 지나고 나서야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저희 부모님 앞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저희만 가족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왜 저희만 외톨이로 만드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구는 용돈도 주시고 애도 봐주시고 차별이 해도 해도 심하잖아요. 정말 너무하세요. 큰 며느님아, 당신이 며느리는 가족이 될 수 없다면서요? 저는 남처럼 대해달라길래 진짜 그렇게 대한 것뿐인데요. 어떤 게 서운한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무일푼. 이 아이가 저만 낳은 자식인가요? 다은 씨 아이기도 하고 어머님 손주인데 어쩜 그러세요? 진짜 손주들인 것도 모르고 치맥기 있으신 거 아니에요? 큰 새언니는 본인이 했던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로 식은땀을 흘리며 눈만 껌뻑껌뻑 할 뿐이었죠. 엄마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사과할 필요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언니를 쫓아내듯이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뒤로 반성할 줄 알았지만 큰 새언니는 더 도끼를 품었는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더군요. 가끔 큰오빠가 보내주는 아기 사진 몇 장이 소식의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고 조카들도 어느 정도 자랐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는 가지 않고 바로 반도체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회사였고 인생에 있어서 대학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대학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오빠들과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독립도 하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컸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며 6년 동안 돈을 알뜰살뜰 잘 저축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숙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절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 결과 결혼 자금 정도로는 손색이 없을 정도의 1억이라는 자금을 만들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던 큰 새언니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연락을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른이 해주는 소개고 쉽사리 거절을 하지 못했던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며칠 뒤 소개팅 날 잔뜩 힘을 주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아마 이때 소개팅을 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아무튼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는 생각보다 준수하고 젠틀하게 생긴 외모였어요.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훈남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큰 새언니와는 대학 선후배 사이이고 고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강남에 있는 유명 로펌에서 근무하는 송무 직원이라고 했어요. 다정다감한 말투와 행동, 몸에 배어있는 매너까지 뭐 하나 흠잡을 곳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안 나왔고 돈을 벌기 위해 바로 취직했다는 말까지 했는데도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는 있길 마련이라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더군요.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이 있고 사람을 생각할 줄 안다고 판단돼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큰 새언니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며 연락을 했고 저희는 1년 정도의 연애를 한 뒤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강남에 있는 모 호텔 식당으로 상견례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견례를 하는데 굳이 큰 새언니가 같이 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길을 눌러줘야 된다나 뭐라나. 심지어 첫째 오빠는 출장 가야 되는 날이라 안 오는데 자기는 꼭 가야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둘째 새언니는 아이도 있고 제가 부담될까봐 안 오겠다고 했고요. 엄마가 오빠들이 바빠서 못 가니 새언니라도 같이 가자며 말씀하셨어요. 같이 가서 나쁠 거 없다고요. 결국 부모님, 저, 큰 새언니가 상견례 장소에 같이 가기로 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약속 장소로 갔고 저는 너무 긴장된 나머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말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화장실에서 화장도 고치고 마음을 다잡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서빙을 하던 여직원이었는데 예비 남편의 이름을 말하며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예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죠. 저는 곧 결혼할 사이라고 얼떨결에 대답했고요. 여직원은 저에게 혹시 소개해준 사람이 김지연이냐며 큰 새언니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새언니는 어떻게 아냐고 무슨 소리냐며 되묻자 그 여자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하더니 차근차근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저 이도훈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에요. 제가 사정이 어려웠는데 사장님이 도와주신 덕에 그 술집에 취직하게 됐거든요. 이것저것 잘 챙겨주셔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생겼는데 얼마 뒤 애인이라며 김지연 씨를 데리고 왔어요. 네? 도훈 씨는 로펌 송무 직원인데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쪽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사람 5년 전부터 대학가 근처의 술집 사장이에요. 그쪽 새언니랑 연인 관계였고 제가 직접 둘이 모텔을 들어가는 것도 봤다고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그 이후로 저를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이후에 일하게 된 곳이 여기 호텔 식당이고요. 증거 있어요? 거짓말 마세요. 사람 잘못 보셨겠죠. 도훈 씨가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 말을 믿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그쪽 인생 구해주는 거라고요. 방금 5분 전에도 그 남자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옛날 기억은 다 잊으라고. 지금 중요한 자리니까 입 함부로 놀렸다가 너 죽고 나 죽는다며 입 닫으라고 협박했어요. 제 말이 안 믿기시면 방금 녹음한 것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던가요. 종업원은 저에게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저희 방에 음식을 가져다 줄 때 예비 남편은 종업원 얼굴을 확인하고 서둘러 화장실에 가서 아는 체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까지 했다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휴대폰 녹음 앱을 켜두고 있었고요. 녹음 파일 들어봤는데 진짜 제 예비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모든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 다시 상견례하는 자리에 착석했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탓일까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힐 틈도 없이 둘의 미묘한 눈빛을 읽게 됐고요. 왜 큰 새언니가 굳이 제 상견례 자리에 따라오겠다고 고집을 피웠는지 이해됐죠. 그리고 뻔뻔하게 제가 둘의 관계를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어른들 몰래 둘이서 테이블 밑으로 손까지 잡더라고요. 아, 종업원 말이 다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사실을 접한 것도 모자라 제 눈으로 확인하다니요. 아니겠지 하고 다시 보니 서로의 눈에서 달콤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둘의 관계를 눈앞에서 목격한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각자 모은 돈으로 양가 보탬 없이 결혼했다 하지만 요즘엔 잘해줘도 못해줘도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가볍게 설명을 드리려고 인쇄해 왔어요. 어머니, 이게 다 혼수 목록인가요? 혼수도 저희가 알아서 드린다고 했는데 다른 크게 필요한 알이 생기면 그때 도움을 받아도 될 것 같거든요. 말씀은 과하지만 혼수 비용이 3천만 원이나 드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양가 부모님, 예비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애써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최대한 말을 아끼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을 뿐이었죠. 그저 물만 마실 뿐이었죠.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신혼집과 혼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더군요. 애초에 서로 욕심을 내자는 취지였는데 혼수로 3천만 원이라뇨. 더군다나 조금 전 저에게 닥친 일까지 모두 생각이 났고 화가 나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알지 못하셨나 봅니다. 제가 하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휴대폰으로 보내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겠어요? 납득이 가실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 이게 버릇이냐며 따져묻는 부모님과 예비 시부모님에게 휴대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들려준 녹음 파일을 켰죠. 그것들을 듣고 보는 어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예비 신랑과 큰 새언니의 표정이 가관이더군요. 큰아가 아니냐며 헛웃음을 치는 아빠와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예비 남편을 바라보는 예비 시부모님들까지. 이게 다 사실이니? 누가 누구를 만나고 뭘 어찌해? 여기에 나오는 사람 이 여자, 아가, 아니 큰 며느님 맞아? 이게 다 뭐니? 자네, 이게 다 뭔가? 설명을 좀 해주게. 입이 있으면 설명을 해보란 말이야. 엄마가 보고 계신 그 사진, 동영상 속 주인공들이 다 여기 앉아있네? 말 안 해도 설명되시죠, 어머님, 아버님? 전 이 결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저 먼저 일어날게요. 아니, 사돈어른, 이건 무슨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죠. 중요한 날인지라. 오해요? 이렇게 사진에 떡하니 두 사람이 있는데 오해요?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경우 없는. 얘 나라야.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큰 며느님, 내일 아름이 출장에서 돌아오거든 당장 집으로 오세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파투가 나고 다음날 부모님은 큰오빠네 부부를 호출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들을 이유도 없다고 하셨어요. 당장 둘이 이혼하던지 시댁과 연을 끊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다른 날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딴 일이 생기냐며 엄마는 노발대발하셨고 서방님 될 사람이랑 불륜이 가당키나 하냐며 난리치셨어요. 영문을 모르던 큰오빠는 큰 새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며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되묻기 바빴어요. 큰 새언니는 오히려 악다구니를 쓰며 부모님에게 대들더라고요. 어머니,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남처럼 대할 때는 언제시고, 제가 부모가 없어서 무시하는 거 아니세요? 왜 사랑은 아가씨가 다 받아야 되는 건데요? 큰며느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들어봐요. 결혼할 때부터 남처럼 대하라고 했던 게 누구죠? 남편이랑 자식 두고 시누이 남편 될 사람이랑 불륜이나 저지르는 게 자랑인가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이랑 딸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사람 취급을 받길 바라니? 결혼했어도 이 사람 회사 때문에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하면 출장에 회사 야근해. 그리고 저한테 사랑을 줘야지. 뭐만 하면 우리나라 우리 막내. 왜 제가 받아야 할 사랑을 다 아가씨가 독차지하는 건데요, 왜? 언니, 양심이 있으면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 언니의 자격지심 아닌가요? 제가 어려서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 기가 막힐 따름이네요. 이제껏 언니를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제일 잘못인 것 같네요. 뭐라고요? 그래요. 질투나서 그랬어요. 내가 받을 사랑 다시 가져오고 싶어서 복수하려 했다고요. 아름 씨마저 그놈의 나라. 이 집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싫었어요. 알고 보니 이 사단이 난 건 큰 새언니가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저에게 본인의 불륜 상대였던 고향 후배인 예비 남편을 소개해 준 거였어요. 결혼을 해서 출가 외인이 되면 저에게만 쏠리던 관심이 자기에게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죠. 부모님은 뒷목덜미를 잡으며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다 화가 치밀어 무릎 꿇고 앉아있는 큰 새언니의 뺨을 후려 갈겨버렸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이루어진 저의 돌발 행동에 순식간에 집안은 살얼음판이 돼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서 분노에 차 소리를 쳤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빠랑 이혼하세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저지른 죄값, 감옥에 가던 무릎을 꿇고 빌던 죄값 달게 받아요. 아니면 새언니랑 큰오빠가 우리랑 인연을 끊던지, 새언니가 알아서 기어나가던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새언니 무너뜨릴지도 몰라. 알겠어? 큰오빠는 표정이 굳은 채로 언니와 이혼하겠다며 말하고 자신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며 큰 새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 주체가 되지 않는 감정에 어찌할 수가 없던 저는 방에 틀어박혀 분노가 섞인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두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자 그날 저녁 예비 남편이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무릎을 꿇으며 빌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도훈 씨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여기로 와? 인간도 아닌 저급한 새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 엄청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거짓이야?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란 말이야. 무조건 미안하다. 나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 내가 순간 어떻게 됐었나 봐. 나라야, 한 번만 봐줄 수 없을까? 내가 다 설명할게. 나도 그 여자한테 놀아난 거라고. 내 말 좀 믿어줘. 미친 거 아니야?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거였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이 나오니? 너 로펌 송무직원 아니라며. 대학가에 있는 부어비어라는 술집, 그거 네 거라며. 속일 게 없어서 그런 걸로 날 속여? 나라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정말 나 한 번만 믿어줄 수 없겠어? 나도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정말 내가 후회할 짓을 했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그만하고 가. 한마디만 더 하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큰 소리 낼 기운도 없으니까 그만 가라. 이제 도훈 씨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꺼져.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전부 다 설명한다잖아. 우리 사랑했잖아.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잖아. 내 말 안 들어줄 거니?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아? 그만 가라고 했어. 나도 더 이상은 참지 않아. 그리고 아깝지 않냐고?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사랑을 한 내가 바보 천치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리라고. 한바탕 소란이 일고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저에게 등기후 편하나가 오더군요. 무엇인가 하고 보니 제 앞으로 고소장이 날라온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욕설로 모욕을 주며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5천만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며 큰 새언니와 예비 남편이 절 고소한 거였어요. 저는 그 길로 새언니를 찾아갔죠.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길래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간다며 악다구니를 쓰니 열어주더군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던 저는 눈앞에 새언니가 나타나자마자 머리채를 휘어잡았죠. 이 미친년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큰오빠 지훈이 봐서라도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 이거 안 놔? 막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까지 기어올라? 네가 내 머리채 잡고도 무사할 것 같아? 진짜 미친 건 너야. 어디 배운 게 없어서 사람 머리채를 잡아? 당장 놔! 결국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오고 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저는 큰 새언니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얼마 뒤 큰 오빠와 부모님, 그리고 예비 남편, 예비 시부모님이 오며 겨우 진정이 됐고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은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셨습니다. 큰오빠까지 조카를 봐서라도 자신을 봐서라도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자며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새언니는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그제야 조금 제정신이 들고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었는지 눈물바람으로 자신이 정말 미쳤었다며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해맑게 웃고 있는 조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인데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수모를 겪나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부모님과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사에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한 달 정도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말이 한 달 휴가지 제 연차를 있는 대로 끌어모았고 병가를 더해 쉬는 거였죠. 그 한 달 동안 집에 틀어박히기도 하고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며 생각 정리를 했어요. 작은 오빠 부부와 셋째 오빠는 저를 위로해주기 바빴어요. 둘째 새언니는 제가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할까 매일 전화해서 안부 묻기 바빴고요. 큰오빠는 저에게 연락할 염치도 없다며 그저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장문의 문자를 남길 뿐이었죠. 사실 큰오빠는 새언니와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가 이혼만은 안 된다며 계속 완강하게 버티고 또 버티는 게 아니겠어요? 마음이 약했던 큰오빠는 그 상황에서도 아이 때문인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큰 새언니는 집을 나가지도 않고 버티며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요. 저희 가족 모두가 답답해하며 속만 썩혀가던 그때 이 상황을 해결해줄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둘째 새언니였어요. 둘째 새언니는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으로 온 가족을 모이게 했죠. 자신이 나설 일은 아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조금 설치겠다고 하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오빠가 윗사람인데도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오빠를 다그쳤죠. 아주버님, 제가 뭐라 판단해드릴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그 정도 결단력도 없으면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오빠이기 전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셔야죠. 재수씨, 내가 재수씨 볼 면목이 없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라한테 한 짓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모자란데 아이가 있으니 쉽사리 판단이 되질 않아요. 우리 생각 말고 형이랑 지훈이만 생각해. 근데 나는 미래를 위해서는 이혼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봐. 솔직히 같이 살 수 있어? 나라한테 그런 짓까지 했는데 더군다나 바람까지. 애 엄마로서도 며느리로서도 빵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
이혼 소송 진행은 제가 맡아드릴게요. 상간남 소송도 가능한 거 아시죠? 원만하고 깔끔하게 협의 이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저쪽에서 가만히 있질 않으니 저희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고요. 나라 아가씨 생각해서라도 제가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그러고 둘째 새언니는 상견례 이후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냐며 절 나무라셨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집안일에 괜히 나선다고 한 건 다 나라 아가씨를 위하는 마음 하나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지라 더욱 특별하거든요. 형님이 저희를 얼마나 속인 건지,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는지 제가 직접 알아볼 겁니다. 소송도 직접 진행할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뒤 둘째 새언니는 저를 데리고 갈 데가 있다며 차에 태워 어디론가 갔어요.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둘째 새언니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큰오빠 집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표정이 굳은 큰 새언니는 저희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둘째 새언니가 문을 열지 않으면 시끄러워질 거라고 하자 결국 열어주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둘째 새언니는 큰 새언니를 바닥에 쓰러뜨리며 멱살을 잡은 채 소리쳤어요. 네가 감히 우리 아가씨를 우습게 봤어? 얼마나 얕봤으면 그딴 짓을 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형님, 신고하려면 하세요. 오늘 형님이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봅시다. 이윽고 두 여자가 바닥에 뒤엉키며 격한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급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언니들을 말리기 바빴습니다. 결국 오빠들에게 호출 후 막내 오빠까지 와서 뜯어말린 뒤에야 진정이 됐죠. 큰 새언니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면서 악에 받쳐 소리치기 시작했고요. 둘째 새언니는 신고하라고 아기 엄마 된 도리로 적어도 분류는 아니지 않냐며 애한테 쪽팔리지도 않냐고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각자 갈 길 가라고 소리쳤어요. 우리 착한 막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언니 된 도리로 대신 때려줬다고 하면서요. 그 와중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저는 오히려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는 결국 불륜을 이유로 큰 새언니를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예비 남편을 상간남으로 고소했고요. 변호사였던 둘째 언니가 직접 소송을 맡았고 제가 갖고 있던 사진, 동영상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큰오빠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큰 새언니에게 양육할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그럴 환경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동시에 큰 새언니는 큰오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요. 조카에게는 큰 상처를 주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 우리는 응당한 대가를 치른 거야. 네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오히려 미안해야 할 부분이지. 결과가 어찌되었든 그 상황이 길어져봤자 서로 좋을 건 없어요. 결론을 하루라도 빨리 봐야지. 안 그럼 우리 나라 아가씨 마음 고생하다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무례를 범했네요. 사과드려요, 아주버님. 큰오빠가 이혼을 하며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어렵사리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름아, 내 이렇게까지 하기는 싫었다만 이혼을 하는 마당에 뭐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다. 혹시 모르니 친자 검사를 해보지 않으련? 미안하구나. 미안하실 것 없어요. 저도 친자 검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불신만 쌓일 바에는 확실하게 해두는 게 저도 좋아요.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큰오빠와 조카는 친자 관계가 성립했어요. 지금 보니 새언니가 했던 말 중 거짓말이 아닌 유일하게 진실한 부분이었네요. 이혼 후 큰오빠는 조카를 부모님께 잠시 맡기고 일부러 해외 지사에 근무 신청을 해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둘째 새언니는 조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나라 아가씨, 나예요. 아직도 내가 많이 밉죠? 아마 그 감정
오래 갈 거예요. 아가씨를 처음 봤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아가씨를 그저 부러워만 했던 것 같네요.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가씨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어요. 나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가 사랑이 많이 고팠나 봐요. 그러면 안 되지만 나한테는 아가씨가 방해만 되는 것 같아 솔직히 아가씨가 많이 미웠어요. 지금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물러나지만 굳이 아가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길 바래요. 이 못난 큰 새언니, 아니 저를 훗날에 다시 만난다면 스쳐 지나가도 모른 척 해주세요. 잘 지내요. 큰 새언니는 이혼 후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장문의 문자를 남기고는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어디서 사는지 무얼 하며 사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큰오빠의 말로는 프랑스로 건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의 여파로 인해 잠시 방황을 했는데요. 휴가 기간 동안 결국 공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백수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과 텔레비전을 보며 집에 처박혀 있어 보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며 생각 정리도 하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운동을 하기도 하며 지친 심신을 달래기 바빴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죠. 어느 정도 마음 정리를 끝내고 국내에서 알아주는 반도체 회사에 하청업체에 원서를 넣어서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똑같은 공장 생산 라인 업무였지만 이전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았어요. 전 그동안의 상처를 잊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2년 동안 근무 평점을 좋게 받아 본사 사무직으로 전환될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게 반도체 회사에서 우리 업체의 직원을 추천해달라는 협력 공문이 들어왔는데요. 부서 팀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한 뒤에도 저는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진급도 빨랐어요. 상여금도 두둑이 받고 온전히 저로서 인정을 받아 가기 시작했죠. 입사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무렵에는 이번 달 우리 회사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장까지 받았고요. 수수한 외모 덕에 회사 홍보 모델도 해보고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어요. 비 온 뒤에 해 뜰 날이 온다고 하더니 파혼으로 힘든 시기를 다 지나고 그걸 잊기 위해 열심히 일만 했더니 최근 3년 동안 저한테 좋은 기회들만 찾아오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고생했으니 앞으로 꽃길만 걸어라 하는 보답의 느낌이랄까요? 시간이 지난 지금 결혼은 저에게 사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가끔 부모님은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며 좋은 사람을 자꾸 소개해주겠다 하세요. 저는 매번 거절 중이고요. 부모님의 속은 약간 타들어가시겠지만 저를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당분간은 제가 원하는 대로 즐기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막내 오빠도 이번 사태를 보며 자신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며 공감한다더라고요. 원하는 일이 있거나 평소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며 살라고 조언도 해주었고요. 저 혼자 벌어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저희 부모님도 요즘 들어 자주 하시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 일로 결혼 말고도 사람에 대한 공포심도 생긴 것 같네요. 열심히 극복하며 현재 회사는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림과 책에 관심이 생겨 동호회에도 가입하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친 마음을 안정과 여유를 찾아주는 좋은 취미라 생각해요.
저처럼 이런 기구한 사연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슬퍼하지 말고 돌파구를 빨리 찾아 극복해내셨으면 하네요. 나에겐 늘 어두운 일만 생겨 헤쳐나가기 어려울 거야 하는 생각 말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련들은 훗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요. 제 사연이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되길 원하며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